오늘 사연은 김윤자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경기도 용인시의 평온요양원. 최첨단 의료시설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고급 요양병원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둠이 숨겨져 있었죠. 3층 시동 601호실, 김윤자 할머니의 방에 햇살이 들어옵니다. 78살의 김윤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중기 판정을 받은 노인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손뜨개질을 하며 보내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옵니다. 김윤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흐릿하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을 보는 윤자의 눈에는 잠시 혼란이 스치죠.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연기하는 알츠하이머와 실제로 느끼는 기억의 흐릿함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 거짓을 연기하다 보면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지? 아이고, 또 잊어버렸네. 김윤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노인의 허약함이 묻어났죠. 수십 년간 완벽한 변장과 연기의 달인이었던 그녀의 기술은 나이가 들어도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김할머니. 수요일은 파란색 약을 드시는 날이죠. 아, 그렇지. 수요일, 파란 약. 김윤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가 건네는 약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 약을 삼키죠. 간호사가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방을 나가자 김윤자의 표정이 서서히 변합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또렷해지고 떨리던 손이 안정됩니다. 윤자는 신속하게 입안에 숨겨두었던 약을 화분에 버리고 창문 밖을 경계하듯 살핍니다. 벌써 3년째. 연기는 점점 지치는군. 김윤자는 이곳에서 3년째 알츠하이머 환자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연기를 해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숨어야 하는지는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윤자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날짜와 시간, 간호사들의 교대 일정, 각 환자들의 약물 투여,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알츠하이머 환자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밀한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김윤자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적혀 있는 이름들을 확인합니다. 박정호, 이강호, 최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태식.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윤자의 가슴에는 묵직한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40년 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름이었죠. 윤자의 마음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갑니다. 1978년 봄 26살의 김윤자는 국가정보국의 특별 모집에 발탁된 최초의 여성 요원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그녀는 끊임없는 편견과 차별에 맞서야 했죠. 여자가 무슨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고? 부엌이나 지키지. 동료들의 조롱 속에서도 윤자는 모든 훈련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심리전과 침투, 변장 기술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지도관이자 훗날 무영단의 설립자가 되는 장태식을 만납니다. 32살의 장태식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일한 여성 요원인 윤자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특별히 지도했죠. 훈련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텄습니다. 김윤자, 자네는 특별해. 자네와 함께라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장태식의 말에 윤자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영단이 공식 출범하고 첫 임무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첫 암살 임무의 대상은 북한 스파이로 의심되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윤자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지만 나중에 그 교수가 실제로는 민주화 운동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장태식은 이를 부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적을 처단하는 것뿐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임무에 방해가 될 뿐이야. 그 후 윤자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태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그는 이미 달라져 있었죠. 출세와 권력에 눈이 멀어 있던 그는 윤자와 아이를 위험 요소로 여겼습니다. 그 아이를 낳을 생각은 하지 마. 우리의 임무가 우선이야. 하지만 윤자는 장태식 몰래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녀의 아들 김준호가 태어났고 윤자는 아이를 친언니에게 맡기고 무영단 활동을 계속했죠. 장태식은 끝내 아들의 존재를 모른 채로 남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김윤자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 오랜 비밀이 결국 그녀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다시 침대 밑에 숨기고 손뜨개질을 시작하죠. 그러나 그녀의 손은 단순히 뜨개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수하게 처리된 털실 사이에서 그녀는 작은 통신 장치를 조립하고 있었죠. 그때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윤자는 즉시 귀를 기울입니다. 3층 시동 환자들, 특히 김윤자 할머니. 과거 이력 다시 조사해. 뭔가 수상해. 원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의 대화였습니다. 김윤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그녀는 재빨리 노트를 숨기고 다시 멍한 표정의 할머니로 돌아갑니다. 지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지자 윤자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냅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밤 만나자. 오후 요양원 정원에서는 노인들이 335 모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82세의 박정호 할아버지, 손이 심하게 떨리는 80세의 이강우 할아버지,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의 79세 최병국 할아버지가 함께 앉아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그저 오래된 친구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정체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정호는 겉으로는 불평만 늘어놓는 까칠한 노인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무영단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위엄이 살아있었습니다. 휠체어 생활은 그에게 큰 굴욕이었죠. 과거 특전사 최정예 요원이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다리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휠체어를 자신만의 무기로 개조했죠. 바퀴 속에는 특수 도청 장치가,
손잡이 안에는 소형 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강우는 파킨슨병 환자 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때로는 실제로 자신이 병에 걸린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는 무영단의 기술 담당이었죠. 그 시절 최첨단이었던 통신 장비와 감시 기술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디지털 기술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죠. 그는 몰래 최신 기술을 익히기 위해 밤마다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완벽한 위장이었고 실제로는 정교한 해킹 작업도 가능한 안정된 손길을 가지고 있었죠. 최병국은 네 사람 중 가장 사교적인 성격으로 요양원의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의 밝은 웃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죠. 무영단 시절 그는 근접전의 대가였습니다. 맨손으로도 5명의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하지만 그런 그도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무영단 마지막 임무 중 그의 연인이었던 동료 요원이 희생되었고 그 후로 최병국은 가족을 이루지 않고 홀로 살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서 그는 마치 평생 친구를 찾는 것처럼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진정한 마음을 열지는 않았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강우가 파킨슨병 환자답게 말을 더듬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이런 날은 산책이라도 해야지. 최병국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김윤자가 천천히 걸어와 그들 옆에 앉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자 박정호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독서를 내뱉었죠. 이런 날씨에 밖에 나오면 오히려 관절이 더 아프단 말이야. 다들 무슨 생각으로 나와 있는 거야.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지나간 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윤자가 손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기 시작했어. 작전명 불멸이 시작된 것 같아. 박정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불멸 작전은 무영단이 수행한 마지막 대규모 작전이었죠. 당시 정부는 국가 기밀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인사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영단이 12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후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사람들이 실제로는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춘천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내 아들이... 윤자의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요양원 입구에서 젊은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27세의 안서연, 김윤자의 손녀입니다. 단정한 회사원 복장을 한 서연은 할머니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윤자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가 곧 걱정으로 가득 찼죠. 서연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JT그룹 법무팀에 입사한 지 1년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정의감 넘치는 성격으로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물론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에게 김윤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을 뿐이었죠. 서연아, 무슨 일이 있니? 표정이 안 좋구나. 서연은 할머니를 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아빠가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김윤자의 몸이 굳어집니다.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아들의 소식이
이렇게 전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살기가 어리지만 곧 슬픔에 잠긴 할머니로 변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윤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슬픔이 그녀를 덮쳤죠. 아들 김준호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장태식의 아이였지만 그 사실을 장태식은 몰랐습니다. 윤자는 아들을 자신의 비밀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그를 언니에게 맡겨 키웠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녀의 아들을 다시 그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해요. 하지만 시신에서 이상한 주사 자국이 발견됐대요. 할머니, 아빠가 정말 자살한 게 맞을까요? 김윤자는 손녀를 꼭 안아줍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연아, 할머니가 알아볼게. 이제 내가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란다. 김윤자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그것은 분명 장태식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업보가 아들에게까지 미쳤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손녀 서연만이 남았습니다. 윤자는 서연을 어떤 위험에서든 지켜야 했죠. 그날 밤 요양원이 고요해진 시각. 김윤자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40년 만에 여는 상자였죠. 내부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왼쪽부터 박정호, 이강우, 최병국, 김윤자, 그리고 장태식, 무영단의 창립 멤버들이었죠. 윤자는 사진 속 장태식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지금은 그녀의 가장 큰 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영단 작전일지 -1979년 10월 26일 이후 긴급 작전. 윤자의 눈에 결의가 서립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숨기고 창문 너머 달을 바라봤죠. 이제 그림자가 다시 움직일 시간이군.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식당. 노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자와 그녀의 세 동료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국가의 영웅이라 불렸지. 박정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인 사람들은 이강우의 말이 떨렸습니다. 반역자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가들이었어. 김윤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마쳤죠. 네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들은 무영단, 국가정보국의 비밀 암살팀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그림자 같은 존재로 살아왔지만 실상은 정권의 도구로 이용당했던 것이었죠. 작전명 불멸. 그 작전에서 우리는 12명의 목숨을 앗아갔어. 최병국이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자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1980년 봄 무영단은 국가 반역자로 낙인 찍힌 12명의 목표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죠. 모두 해외로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한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목표를 제거한 후 윤자는 그들의 서류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그들은 반역자가 아니라 당시 군부 독재에 반대하며 해외 언론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 탄압 실상을 알리려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윤자는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렸고 무영단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국자가 아니라 독재 정권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리고 그 작전의 지시자는 장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지시자는 윤자의 말이 끊깁니다. 그림자 0 장태식이었지. 박정호가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자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장태식을 찾아갔죠.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개인의 감정이나 도덕보다 국가 이익이 우선이야. 장태식의 차가운 말에 윤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죠. 권력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무영단은 해체되고 모든 요원들은 처분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자와 동료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위장 사망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로 했죠. 장태식만이 정치적으로 생존의 권력을 유지했고 지금은 대기업 JT그룹의 법률 고문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송민재 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병실을 훑어보고 있었죠. 내 노인은 즉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김윤자는 멍한 표정으로 수저를 떨어뜨리고 박정호는 까칠하게 음식을 투덜거립니다. 이강호의 손은 더 심하게 떨리고 최병국은 크게 웃으며 주변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죠. 송민재 원장은 겉으로는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명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장태식의 비밀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는 45살의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로 요양원을 장태식의 감시 기지로 활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도 숨겨진 동기가 있었습니다. 송민재는 무영단의 불멸 작전 때 죽은 한 희생자의 아들이었죠.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그 진실을 알게 된 후 장태식에게 접근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무영단의 생존자들을 찾아 복수하는 것이었죠. 송민재가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윤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수저를 주워들며 간호사의 말을 엿들었습니다. 302호 김순자 할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대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윤자의 눈이 커집니다. 김순자는 그녀와 같은 병동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최근 그녀의 약물 투여량이 증가했던 것을 윤자는 기억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윤자는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김윤자는 요양원 간호 스테이션으로 몰래 침입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로 위장한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든 민첩함으로 움직였죠.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환자 기록을 확인합니다. 특별관리 대상 환자 목록. 김윤자 3층 시동 601호 마이너스 알츠하이머 중기. 박정호 3층 시동 603호 마이너스 중증 관절염. 이강우 3층 시동 605호 마이너스 파킨슨병. 최병국 3층 시동 607호 마이너스 당뇨, 고혈압. 윤자의 눈이 좁아집니다. 4명의 무영단 생존자들이 모두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약물 조정 계획 송민재 원장 승인. 김윤자는 빠르게 문서를 사진으로 찍은 후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윤자는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박사님, 장태식 의장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특별 지시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았어. 내 사무실로 연결해. 송민재 원장과 간호사장의 대화였습니다. 윤자의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장태식, 그 이름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죠. 과거 무영단의 작전 지시자였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 JT그룹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의 아들의 생부이기도 했죠. 윤자는 기억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녀가 장태식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털어놓았을 때 그의 차가운 반응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어. 장태식은 그녀에게 임신 중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자는 몰래 아이를 낳았고 그것이 김준호였죠. 아들은 윤자의 언니 집에서 자랐고 윤자는 마치 이모처럼 가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장태식은 끝내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죠. 윤자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간호 스테이션을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3가지 사실을 확신했죠. 첫째, 장태식이 그들을 찾아냈다는 것. 둘째, 송민재가 그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 셋째, 그들은 무영단 생존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김윤자의 손녀 서연이 다시 요양원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대기업 JT그룹 법무팀 신입사원으로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죠. 할머니, 아빠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어요. 서연이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냅니다. 암호화된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그림자가 돌아오면 진실도 함께 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필체 같은데. 김윤자는 쪽지를 보며 긴장합니다. 그것은 분명 그녀가 수년 전 아들에게 보냈던 경고 메시지였죠. 그녀는 아들이 과거 무영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너무 늦었던 모양입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젊었을 때 특별한 일을 했단다. 그 일 때문에 내 아버지가 위험해졌나 봐. 특별한 일이요? 어떤 일인데요? 윤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녀는 손녀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서연도 이미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서연은 장태식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정말 알고 싶다면 이 열쇠로 할머니 옛날 집 지하실에 가봐. 그곳에 모든 것이 있단다. 윤자는 목걸이에 달린 작은 열쇠를 서연에게 건넵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열쇠를 받아들었죠. 할머니, 저 무서워요. 아빠가 정말 살해당한 거죠? 윤자는 손녀를 꼭 안아줍니다. 서연아, 조심해. 내 회사, JT그룹에 대해서도 조사해봐. 하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마.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요양원을 떠납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준 열쇠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사실 서연이 JT그룹에 입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실종 후 그의 컴퓨터에서 JT그룹과 장태식에 관한 조사 자료를 발견했고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회사에 지원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할머니까지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윤자의 방에 의문의 방문자가 찾아옵니다. 한 간호사가 몰래 윤자의 방을 뒤지고 있었죠. 윤자는 이미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간호사에게 접근해 재빨리 특수한 혈자리를 눌렀죠. 간호사는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보냈지? 김윤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전문 요원의 목소리였죠. 말 못해요. 간호사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송민재? 아니면 장태식? 간호사의 눈이 커집니다. 김윤자는 미소를 지었죠. 그래,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그림자 일이야. 내 상관에게 전해. 무영단은 아직 살아있다고. 윤자는 간호사를 놓아주고 그녀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직후 윤자는 동료들에게 연락했죠. 위기가 닥쳤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 휴게실. 박정호가 휠체어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휠체어에는 특수 제작된 도청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죠. 그는 원장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무영단 생존자 4명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두 처리하라는 의장님 지시입니다. 특히 김윤자가 위험합니다. 그녀에겐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정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는 녹음 내용을 다른 동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움직였죠.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박정호는 과거 장태식과 밀약을 맺은 적이 있었죠. 무영단 해체 당시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장태식에게 윤자의 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약점이란 바로 윤자의 비밀 아들의 존재였죠. 박정호는 그 일로 인해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고 지금이야말로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위장한 채 병원 전산실에 침입했습니다. 그의 떨림은 완벽한 연기였죠. 그는 빠르고 정확하게 컴퓨터를 해킹하여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무영단 처리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함께 윤자의 아들이 사망하기 전 요양원에 비밀리에 방문한 기록이 있었죠. 이강호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윤자의 아들은 우연히 무영단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강호는 과거 자신이 개발한 기술들이 지금은 얼마나 구식이 되었는지 통감하며 더 열심히 현대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요양원의 모든 CCTV와 전자장치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데 성공했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놀라운 속도로 움직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라는 위장이 무색할 정도로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죠. 이건 더 심각한 문제군. 이강호는 또 다른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송민재의 개인 파일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민재는 무영단의 불멸 작전 중 살해된 김태우 교수의 아들이었죠. 그는 복수를 위해 장태식에게 접근했고 무영단 생존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요양원 원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최병국은 요양원의 옥상에서 의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수 제작된 레이저 포인터로 모스 부호를 전송하고 있었죠. 과거 무영단과 함께 일했던 몇몇 생존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상 상황. 모든 연락망 가동. 그림자 연합 소집. 최병국은 과거 무영단에서 근접전의 전문가였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뛰어났죠. 그는 요양원의 모든 직원들을 관찰하며 그들 중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일지 또는 누구를 아군으로 만들 수 있을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호사 중 한 명, 정미경이 송민재의 지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그녀를 내부 협력자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양원 전체에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김윤자는 서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멀리 보내려 했죠. 서연아, 한동안 할머니에게 오지 마. 위험해. 하지만 서연은 이미 자신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JT그룹 내부 문서들을 통해 회사와 장태식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JT그룹의 창립 자금. 이것은 마치 검은 돈 같아. 서연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조사하던 중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인 강석진이 서연을 의아하게 바라봤죠. 안서연 사원, 이 시간까지 무슨 일이죠? 아, 팀장님. 제가 맡은 계약서 검토하느라요. 그런데 왜 예전 회사 설립 서류를 보고 있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석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혹시 당신이 김윤자의 손녀라고요? 서연은 충격에 빠집니다. 어떻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할머니와의 관계를 회사에서 비밀로 해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진실을 찾고 있어요. 강석진은 자신을 강태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사실 JT그룹에 잠입한 국가정보원 요원이었죠. 장태식과 송민재의 불법 활동을 조사하던 중 무영단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과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조사하던 중 무영단이라는 조직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당신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성을 발견했죠.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봅니다. 그는 35살의 차분한 인상의 남성으로 그의 눈에는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당신 할머니와 그 동료들이 위험합니다. 그들을 도와야 해요. 태준은 서연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털어놓습니다. 장태식이 과거 무영단 작전으로 확보한 비밀 자금을 현재 정치인들 매수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송민재가 실은 무영단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사실까지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장태식이 당신 할머니와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아버지의 출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과거와 아버지의 정체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할머니의 옛집 지하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한편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김윤자는 밤중에 자신의 약을 바꿔치기 하려던 간호사에게 특수 약물을 투여해 일시적 기억 상실을 유도했습니다. 박정호는 휠체어에 숨겨둔 특수 무기를 이용해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했죠. 이강우는 병원 시스템을 조작해 가짜 환자 데이터를 생성하고 최병국은 친근한 성격을 이용해 다른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몰래 회의를 소집합니다. 요양원 지하 보일러실,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네 노인이 모였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송민재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야. 그는 우리의 작전으로 죽은 사람의 아들이야. 이강우가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더 복잡해졌군. 그는 장태식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 최병국이 침착하게 분석했죠. 내 아들. 그는 우리의 과거를 파헤치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야. 윤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윤자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박정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 무영단 해체 당시 나는 장태식에게 너의 아들에 대해 말했어. 내 목숨을 위해 용서해줘. 윤자의 눈이 차갑게 빛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친구이자 동료였던 박정호를 바라봤죠. 배신감이 그녀를 덮치지만 동시에 그녀는 모두가 어두운 과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따질 때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해. 그녀의 말에 박정호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계획을 세워야 해. 우리는 이제 노인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어. 윤자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숨겨둔 장비들을 꺼냅니다. 윤자는 손뜨개 가방에서 특수 제작된 무기와 독약을, 박정호는 휠체어 밑에 숨겨둔 통신 장비와 소형 폭발물을, 이강우는 약통 속에 감춰둔 해킹 장비를, 최병국은 기도서 속에 숨겨둔 접이식 무기를 꺼냈죠. 송민재 원장은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자 특별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몇몇 핵심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이 노인들이 보통 노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장태식 의장님의 지시대로 청소 작전을 준비하세요. 송민재의 냉정한 지시에 직원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송민재의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그는 22살 때 우연히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장태식에게 접근해 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실제로는 장태식과 무영단 모두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죠. 하지만 김윤자와 그녀의 동료들을 관찰할수록 그는 그들 역시 장태식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태주는 윤자의 옛집 지하실을 찾아갑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의 지하실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한쪽 벽면 뒤에는 비밀 금고가 있었죠. 서연은 할머니가 준 열쇠로 금고를 엽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무영단의 활동 기록,
장태식이 무영단에게 내린 불법 지시의 증거,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녹음 테이프였죠. 내 이름은 김준호.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는 우연히 무영단이라는 비밀 조직과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내 어머니 김윤자가 그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이다. 서연은 충격에 빠집니다. 녹음은 계속됐죠. 하지만 내 어머니와 그녀의 동료들은 속았다. 그들은 국가의 반역자를 처단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제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장태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지금 JT그룹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과거 무영단 작전으로 확보한 비밀 자금을 정치인들 매수에 사용하고 있다. 이 증거를 공개하려 한 나는 그의 표적이 되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녹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 내 친부는 장태식이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겼지만 내가 DNA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내가 이 사실을 장태식에게 알리자 그는 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위험에 처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 증거들을 공개하고 장태식의 죄악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서연은 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바로 할머니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인 그 장태식이라니 이보다 더 잔인한 진실이 있을까요? 태준은 서연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할머니에게 가야 해요. 그녀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증거를 챙기려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집에 침입한 것이었죠. 태준은 재빨리 서연을 감싸 안으며 숨겼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죠. 그가 계단을 몇 칸 올라가자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몸을 피하고 반격했죠. 지하실에 숨어 있던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른 출구를 찾기 시작했죠. 다행히 지하실에는 비상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증거가 담긴 가방을 들고 탈출구로 향했죠. 그때 위에서 태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서연 씨, 도망치세요. 장태식의 사람들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탈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요양원으로 향했죠. 할머니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갑작스러운 안전 점검을 이유로 환자들의 소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청소 작전의 시작이었죠. 송민재 원장은 요양원 화재를 위장한 모든 증거 인멸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자와 그녀의 동료들은 이미 이 계획을 알아차리고 비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방에 숨겨둔 비밀 장비들을 꺼냅니다. 윤자는 손뜨개 가방에서 특수 제작된 무기를, 박정호는 휠체어 밑에 숨겨둔 통신 장비를, 이강우는 약통 속에 감춰둔 해킹 도구를, 최병국은 기도서 속에 숨겨둔 소형 폭발물을 꺼냈습니다. 40년 만의 임무다. 모두 준비됐나?
윤자가 물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지. 박정호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죠. 시스템 해킹 완료했습니다. 이강우가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장비를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적 병력 20여 명, 모두 전문 요원급입니다. 최병국이 창밖을 주시하며 보고했죠. 요양원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대피하는 가운데 검은 복장을 한 남성들이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윤자와 동료들은 각자의 위장을 버리고 본 모습을 드러냈죠. 우리는 여전히 무용단이다. 임무는 완수해야지. 노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윤자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박정호는 과거 특전사 출신다운 전투 기술을 선보였죠. 이강우는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고 최병국은 근접전의 대가답게 여러 적을 무력화했습니다. 검은 복장의 요원 중 한 명이 윤자를 향해 총을 겨눕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죠. 노인이라고 다 약한 줄 알았나 보지. 윤자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여 요원의 팔을 붙잡고 관절을 꺾었습니다. 그가 총을 떨어뜨리자 윤자는 그것을 재빨리 집어들어 다른 요원들을 위협했죠. 움직이지 마. 그대로 있어. 박정호는 휠체어를 이용한 독특한 전투 방식을 선보입니다. 그는 휠체어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주변 요원들의 다리를 쓰러뜨린 후 휠체어에 숨겨둔 특수 무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제압했죠. 젊은 친구들, 이런 상황에선 경험이 중요하단다. 이강우는 요양원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조명을 깜빡이게 하고 화재 경보를 울려 혼란을 가중시켰죠. 또한 엘리베이터를 통제하여 적들의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도 기본은 중요하지. 최병국은 자신의 친화력을 이용해 다른 환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면서도 요원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 정미경의 도움을 받아 비상구로 환자들을 유도했죠. 항상 웃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명심하게. 서연은 요양원에 도착해 이 모든 혼란을 목격합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찾아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에게 붙잡혔죠. 할머니. 서연의 외침을 들은 윤자가 달려옵니다. 그녀는 환상적인 무술 실력으로 서연을 붙잡은 이들을 제압했죠. 서연아, 내가 내 할머니가 맞아.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림자일이기도 해. 윤자의 고백에 서연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알아요, 할머니. 아빠가 남긴 메시지를 들었어요. 장태식이 제 할아버지라는 것도 알아요. 윤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죠. 그래, 장태식은 내 친할아버지야. 하지만 그는 내 아버지의 존재를 끝내 모르고 있었어. 내가 숨겼지. 그가 우리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윤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아줬죠. 할머니,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아빠가 남긴 증거도 가져왔어요. 장태식을 막아야 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송민재가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죠. 움직이지 마세요, 김윤자 씨. 윤자는 서연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송민재를 바라봅니다. 송민재, 당신은 김태우 교수의 아들이군요.
우리가 죽인 사람의 아들. 송민재의 눈이 커집니다. 어떻게 알았죠? 우리는 무영단이요.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게 우리의 일이었어. 윤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송민재는 잠시 동요합니다. 그는 평생 무영단을 증오해왔지만 김윤자와 그녀의 동료들을 직접 마주하면서 자신의 복수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당신들은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반역자라는 거짓 혐의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평생의 죄악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속았소. 장태식에게. 송민재의 손이 떨립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살아왔지만 진짜 적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죠. 장태식이 당신 아버지의 진짜 살해자요. 그리고 그는 내 아들도 죽였소. 당신과 나 우리는 같은 피해자요. 윤자의 말에 송민재는 총을 천천히 내립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죠. 장태식이 직접 온 것입니다. 선택할 시간이요. 송민재 박사. 우리와 함께 진짜 적과 맞서겠소? 아니면 계속해서 그의 도구가 되겠소? 송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결심한 듯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적은 장태식이군요. 윤자와 서연 그리고 송민재는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박정호, 이강우, 최병국도 그들과 합류했죠. 요양원 앞 주차장에는 헬리콥터가 착륙해 있었고 장태식이 여러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태식은 73살의 백발의 신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죠. 그는 윤자와 눈을 맞추며 서서히 걸어옵니다. 오랜만이군, 그림자일. 반갑지 않네, 그림자영. 장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무영단의 생존자들이 모두 모였군.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러 왔나? 윤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임무야. 진실을 밝히는 것. 장태식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아가씨는 누구지? 내 손녀, 내 손녀이기도 하지. 장태식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김준호, 내 아들이자 내 아들이 남긴 메시지를 들어봐. 서연이 준비해온 녹음기를 틀자 장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모두에게 들립니다. 내 친부는 장태식이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겼지만 내가 DNA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장태식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윤자를 바라봅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알든 모르든 그는 내 아들이었어. 그리고 너는 그를 죽였지. 장태식은 감정을 추스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야겠군. 그는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들은 총을 겨눴죠. 하지만 그 순간 송민재가 나서서 말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의장님. 모든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송민재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죠. 장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는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서연을 겨눴죠. 내 손녀라고? 그럼 내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존재겠군. 함께 가자. 윤자의 눈이 커집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서연 앞에 몸을 던졌죠.
총성이 울립니다. 하지만 총알은 윤자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박정호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총알을 대신 맞은 것이었죠. 내가 한 번쯤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지. 박정호는 쓰러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자는 오랜 친구의 희생에 충격을 받지만 재빨리 상황에 대처했죠. 그녀는 장태식에게 달려들어 그의 총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거짓 명령을 내렸어. 우리는 애국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됐다. 국가를 위한 필요악이었을 뿐이다. 너희 같은 그림자들 덕분에 나 같은 사람들이 빗속에서 살 수 있었지. 이제 그림자는 빗속으로 나온다. 진실과 함께. 윤자는 장태식을 제압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살인이 아닌 진실의 공개였죠.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태준이 경찰들과 함께 도착한 것이었죠.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국가정보원 강태준입니다. 장태식, 당신을 체포합니다. 장태식은 체포되고 무영단의 비밀 작전과 그 이면의 진실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김윤자와 동료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속았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증언을 시작했죠. 박정호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는 이제 진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그는 젊은 군인들에게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전하는 강연자가 됐죠. 이강우는 자신의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첨단 기술이 소외된 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했죠. 최병국은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옛 연인의 딸을 찾아내 그녀에게 어머니의 용기와 희생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송민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 덕분에 장태식의 모든 범죄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감형을 받게 됐죠. 서연은 법무법인을 차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태주는 그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게 됐죠. 김윤자는 마침내 진실한 자신의 이름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그녀의 집 거실에는 아들 김준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윤자는 이제 숨기지 않고 아들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빛 속에서 남은 삶을 살 거야. 서연이 할머니를 방문해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할머니, 아빠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할머니, 장태식? 제 할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윤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미움에 갇혀 살고 싶지는 않구나. 내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진실이 밝혀졌고 그것으로 충분해. 윤자의 서랍에는 여전히 작은 권총과 옛 무영단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노인이라고 다 약한 건 아니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겨냈어. 창밖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윤자는 이제 그림자가 아닌 빗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그 어떤 위험도 감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윤자는 손녀 서연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법무법인에서의 첫 사건을 맡게 되었다며 기뻐하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세요? 윤자가 인터폰을 통해 물었습니다. 소포 배달이에요. 윤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는 작은 상자를 건네고 사라졌죠.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이너스 그림자 마이너스 1. 윤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림자 마이너스 1 무형단이 창설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전설적인 요원이었죠. 윤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과 태준, 그리고 오랜 동료들이 함께였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윤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옛 친구가 인사를 보내왔을 뿐이야. 그녀는 사진을 서랍에 넣고 잠깁니다. 아직 하나의 장이 끝났을 뿐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림자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윤자는 그림자가 아닌 빗속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둠은 영원하지 않아. 결국엔 빛이 이기는 법이지. 윤자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납니다. 그녀의 노년은 평화로운 은퇴가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겠지요. 창밖을 바라보던 윤자는 먼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무형단이 처음 결성되던 날 5명의 젊은이들이 비밀 맹세를 나누던 순간이 떠오르죠. 그들은 조국을 위해 그림자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너무 젊고 순수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 어렸던 것이죠. 윤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약통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녀는 진짜 약을 먹습니다. 더 이상 알츠하이머를 연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연기가 아닌 진짜 기억의 공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비밀을 간직해온 대가인지는 알 수 없죠. 서연은 할머니의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녀는 이제 할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이 컸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순간에 놓이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도요. 할머니, 오늘 저녁에 태준 씨가 올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윤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지. 태준 군은 좋은 사람이야.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집니다. 태준과 서연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윤자는 알고 있었죠. 그녀는 그것이 기뻤습니다.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빛이 태어날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윤자는 일어나 창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커튼을 활짝 열어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습니다. 빛 속에서 당당히 서서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이죠. 서연아, 오늘은 공원에 가볼까? 봄 햇살이 참 좋구나.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아줍니다. 네, 할머니.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섭니다. 그들 뒤로 문이 닫히고 새로운 생활은 계속되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림자들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